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상임위를 가다 김슬아입니다. 오는 5월 30일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각 상임위를 찾아서 19대 국회 입법 성과와 20대 국회의 남은 과제를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법률들, 그리고 행정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 편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어떤 법률을 다루는지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올바른 행정을 위해 일하는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법률안과 예결산, 청원 등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안행위는 일단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소관기관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관기관이 많다 보니 법안 발의 건수도 많은데요. 제19대 국회의 경우에는 안행위에 총 2,394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상임위 중에 가장 많은 법안이 회부되었고 인사청문 대상도 많아서 비교적 인사청문회도 자주 실시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회의 법률안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입안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박수철 수석전문위원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전행정위원회가 맡고 있는 분야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은 물론이고요. 또 행정, 선거 분야도 있는데 네. 그런 만큼 직원들이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전행정위원회가 예컨대 경찰 업무 같은 경우는 네. 국민 여러분들의 그 실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 선거 관련 선거법 같은 경우는 정치관계법이 되겠고요. 정부조치법 같은 경우는 국정 운영을 이끌어가는 행정부의 기본적인 조직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를 나누어서 담당 수사관들이 지정되어 있고 제가 수석 전문위원으로서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또 제 이외의 그 전문위원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또 지금이 19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네. 또 새로운 국회 임기를 기다리는 네. 4년마다 오는 특별한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평소 때와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19대 국회가 사실은 이제 마무리되고 예. 또 20대 국회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만간 있으면 출범을 합니다. 네. 일단 19대 국회 마무리 시점에 접어들기 때문에 유정 의미를 거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새로운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한층 더 클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이 보다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안전해지고 그 많은 부분들이 또 안전행정위 업무하고 관련이 좀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의원님들을 열심히 서포트를 해드려가지고 국민들 기대에 맞는 그런 성과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안행위 법률에 관한 이야기는 자리에 옮겨서 좀 더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하겠습니다. 그럼 자리를 옮겨서요. 안행위의 19대 국회에서 입법 성과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논의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19대 국회에서는 어떤 법률을 다뤘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 네. 19대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접수된 법안은 총 2,373건. 그중 처리 건수는 847건.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는데 이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과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통과됐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공직자들의 윤리 문제가 꼽혔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관피아 방지법이 통과됐다. 한편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 불리며 사회 문제로 대두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막기 위한 입법도 이어져 난폭운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복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늘어난 부채 규모로 악화된 지방 공기업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총기 사고 방지법, 제3자 정보 제공 자동알림 의무화법 등을 처리하는 결실을 맺었다. 19대 국회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이 세월호 참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재난안전 관련 법률들이 여러 개정이 됐는데요.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년 전 4월 16일 날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도 가슴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를 돌이켜보면 네. 과연 국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지셨고 네. 그런 차원에서 국회가 입법 조치들을 했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예. 재난 체계에 대한 정비를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재난과 관련된 기능들이 여러 부처에 있었습니다. 네. 예컨대 안전행정부라든지 해양경찰청이라든지 소방반대청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에 분산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그 부분들을 국민안전처를 신설을 해가지고 통합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정부 조직도 개편이 됐지만 또 재난 대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체계들도 정비가 됐는데요. 같은 해 12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이 됐네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대형 재난이 네. 발생했을 경우 네. 국무총리께서 국민안전처 장관의 건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네. 중앙대책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게 함으로써 각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또 재난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도 신속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다.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입법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의 날이 제정이 된 것도 이때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전의 문제는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지만은 또 국민 개인들이 나름대로 해주셔야 될 역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국민 스스로 안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국민 안전 의식을 좀 제고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자 그런 측면에서 안전의 날이 필요하지 않느냐, 국민 안전의 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었고 아울러서 그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의 그 교훈을 잊지 않고 또 희생된 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추모하고 그를 계기로 해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안전의식을 되돌아보고 안전문화를 생각해보는 네. 그런 부분에서 만들어졌다, 정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상징적인 입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보다도 막상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대비책이 가장 절실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보다 평안한 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치들이 좀 있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이 그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그죠? 생소하시죠? 예, 저도. 재난 관련 기관이 재난 관리 업무에 이용하거나 또 재난 현장에서 네. 통합적인 지휘에 활용하기 위해서 구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무선 통신망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신망 자체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예. 약 한 3천억 예. 원 정도 벌써 예산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렇게 예산 규모가 큰 만큼 기대하는 효과도 확실하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민안전처가 네.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하여금 재난 대응 절차, 다시 말씀드려서 이 통신망을 이용한 재난 안전 절차에 관련된 연구를 해서 일정한 성과가 개발되면은 그 부분을 보급하도록 하는 그 부분도 같이 병행시킴으로써 재난안전 통신망이 보다 실효적이고 활용될 수,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또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축이 되는 거죠. 예, 재난안전통신망도 그렇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큰 상처도 남겼고요. 또 여러 가지 시사점도 남긴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직자들의 윤리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해운업계 비리도 드러났고요. 또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나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득한 점들이 드러나면서 관피하라는 용어도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이 개정이 됐죠.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다방면에서의 그 입법적인 보완 조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직사회의 현직과 퇴직 후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부패고리의 차단, 방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입법 조치가 있었습니다. 소위 관피아 척결 내지 관피아 관피아 방지법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이렇게 좀 명명이 되고 있죠, 그죠? 그런 부분을 이제 그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입법적인 보완을 했습니다. 이 공직자윤리법이 기존에 있던 게 개정이 된 건데요. 어떤 부분들이 바뀌게 된 건가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업 제한 기간을 퇴직 후로부터 3년을 해가지고 1년을 더 연장을 시키고요. 취업 대상 기관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예컨대 종전 같은 경우는 일정한 그 사기업체 등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춰서 있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시장형 공기업이라든지 공직유관단체라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허가라든지 또 안전감독이라든지 조달 이런 거 관련된 공직유관단체 또 일부 비영리 단체까지도 포함시켜가지고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시켰다. 아울러서 이제 업무 처리 제한과 관련돼서 이제 그 업무 관련성 부분을 이제 나중에 이제 판정을 하게 되는데 그 업무 관련성 범위를 이제 어떤 기준으로서 판단을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2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종지원 같은 경우는 업무 관련성 부분을 부서 단위로 이렇게 기준을 정했는데 이제는 기관 단위로 함으로써 그 업무 관련성 범위를 대폭 넓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19대 국회 입법 성과 중에서 우리 실생활과 좀 더 연관이 깊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난폭 운전이다, 또 보복 운전이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예, 도로 위에서 안전을 위협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도 이루어졌죠. 혹시 이렇게 사시는 곳에서 예컨대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안에 관할 경찰서에서 법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안내를 좀 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안내를.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네. 그 난폭 운전 하지 말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좀 경찰관서에서 이렇게 좀 홍보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난폭 운전과 관련된 그런 그 입법 조치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누구나 다 봤을 때 저거는 그 운전 행위 중에서 해서는 안 될 행위다라고 생각되는 거. 예컨대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속도 위반이라든지 또 신호 위반이라든지 이런 행위들을 일회성이 아니라 아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든지 이 행위들을 둘 이상 연달아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난폭 운전으로 해가지고 금지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난폭 운전을 했을 때 처벌에 관한 내용도 담겨져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반 행위를 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그런 처벌 조항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요, 뭐 면허가 정지가 되거나 취소가 되기도 하잖아요. 난폭운전의 경우에는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경우들이 예. 그런 사유가 될 수 이번에 있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도 면허 취소와 정지 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아, 예. 바뀐 법의 내용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난폭운전 못지않게 보복운전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번엔 보복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차에 매달고 140m나 달린 3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앞쪽 검은색 승용차가 편도 2차선 도로의 중앙 경계를 어중간하게 걸치고 달립니다. 그러자 운전사 34살 김모 씨는 속력을 올려 이 승용차를 추월하더니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며 진로를 방해합니다. 항의를 하자 김 씨는 슬금슬금 앞으로 다가가며 위협하더니 그대로 밀어붙여 전 씨를 보닛에 매달고 달립니다. 그 이제 보복운전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그 보복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 형법상의 문제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복운전자의 경우에는 그 형사처벌을 그동안 좀 받아왔습니다. 그죠? 네. 받았는데 이제 이번에 걔가 이제 그 입법 조치를 하면서 보강한 사항은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사유로 이 보복운전 부분 추가시켜가지고 제재의 수준을 강화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사실들 꼭 기억하시고요.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19대 국회 성과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꼽아주신다면 어떤 거 소개하고 싶으세요?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예컨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도 당연히 저희 위원회하고 관련된 사안이고 그 법 중에 하나가 지방공기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재정적자 규모가 한 73조에 이른다. 뭐 이런 통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방공기업의 그 운영, 재정 악화 문제 이런 부분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방공기업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나요? 예, 지방공기업은 원칙적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이 해당 지방공기업 장하고 같이 뭐 경영과 재정 부분을 지금 책임을 좀 져야 될 사안입니다.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개입은 아주 중대한 경우에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아주 그 회상 가능성이 없다든지 채무 부채 이런 부분들이 뭐 한계를 넘었다고 할까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재정 상태의 부실 정도가 상당히 좀 심각한 이런 경우에는 중앙정부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 공기업의 경영 내지 운영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좀 만들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19대 국회에서 입법 성과 돌아봤는데요. 20대 국회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논의될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카드 3사에서 약 1억 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한민국이 IT 강국이잖아요. 근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많이 불안하죠. 막 스팸 문자도 오고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럴 때마다 제 정보들이 어떻게 사용되었을지 불안한 점도 많이 있고요. 주민등록번호 악용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예방 대책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에 그 대안 중 하나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법안이 떠오르면서 20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는 우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서도 관련된 성과가 있었죠. 사실은 그 입법 계기가 좀 바람직스러운 계기는 아니었습니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카드사라든지 네. 이동통신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그런 사고들이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죠? 당연히 기억을 하는 게 저도 유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회를 해보니까 유출 피해자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법이 더욱더 관심이 가는데요.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취급에 관한 논란도 많았잖아요. 예.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아마 일반 국민들께서도 대체적으로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식별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있어요. 생각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개인 고유 정보이기 때문에 내가 동의하면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사안 아니냐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규정 내용들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유출 사고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사회적 문제라든지 그 피해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시켜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암호화하더라도 혹시나 또 유출이 됐을 경우에 어떤 처벌 근거도 또 마련이 됐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 개인정보 자체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거나 유출되거나 또 위조되거나 변조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사업자한테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을 좀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조금 더 안심이 되는데요. 20대 국회에서 좀 더 논의돼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그 작년 12월로 기억이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이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좀 더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면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다든지 오남용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피해가 수반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범하는 행위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은 국회는 그 취지를 감안해서 개선 입법을 준비를 합니다. 그 부분도 이제 뭐 19대 국회가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19대 국회에서 입법 조치가 안 된다고 한다면 20대에서 그와 관련된 입법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개인정보 유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법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생명이라든지 신체라든지 재산의 상의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은 예컨대 특정한 범죄로 인한 피해자, 예컨대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그런 입법적 수요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에 예컨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을 한다면은 그만큼 입법 조치로 인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통해서 개인정보도 보호되면서 국민들께서 생활하시는데 보다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정보가 더욱 철저하게 보호가 돼서야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2015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4만 4천여 건, 하루 평균 122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화재 사고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소방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는데 화재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큰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소방 안전은 평소에 늘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그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각종 사고의 최전방에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관들의 인명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방구조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소방구조장비 지원 법안과 소방전문병원 설립 법안 등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다음 과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19대 국회 기간에는 큰 화재 사건도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도 있었고요. 고양 터미널 화재 사건도 있었고 또 장성 요양병원 화재도 있었는데 어떻게 소방관련법이 8개나 통과가 됐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 아주 정확하게 좀 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화재가 일단 일어나면 특히 그 대형 건물 같은 경우는 만일에 화재가 일어나면은 대형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대형 화재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특정 소방 시설물에 대한 소방 시설 기준을 최소한 3년에
한 번 이상은 정비를 하도록 하는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소방관들의 구조 장비에 관한 문제들도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입법이 논의가 됐나요? 그 소방 장비의 노후화, 예. 보강 문제 이런 부분들은 뭐 19대 내내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사항들이고 일부 또 개선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개선된 부분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좀 의원들께서 좀 많이 좀 주문을 하시는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그 부분들이 쉽게 결론 내려질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다. 이렇게 좀 재정 당국에서는 좀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20대 국회에 발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해대교 화재 때 순직하신 소방관도 계시고요. 뭐 소방관들의 경우에는 워낙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많으니까 순직이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잦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의 건강을 위한 입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방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특히 이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또 신체 손상을 당하시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치료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나오는 대안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소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병원. 혹시 경찰병원 얘기 들으셨죠? 예, 그죠? 경찰병원도 있고 국군병원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소방 전문 병원이 설립될 예, 예정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원들 그런 내용을 담은 예. 의원반의 법률안도 뭐 19대 때 발의가 됐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결론을 못 내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 정부 차원에서의 예산 부분에 대한 검토, 또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뭐랄까요, 서비스라고 할까요? 네. 또 치료 자체의 전문성, 뭐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또 전문병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죠? 네. 또 20대 국회에서도 아마 분명히 이 부분은 의원들께서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논의될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소방관들의 건강과 또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19대 국회에서 입법 성과 그리고 20대 국회에 남은 과제에 대해서 돌아봤는데요. 19대 국회에서는 참 힘든 일도 많았고요. 또 입법을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한 안행이었는데요. 새로운 국회를 맞이하는 각오나 또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전해주시죠. 국민 여러분들과 직결되는 실생활과 직결되는 사안, 또 정치적인 일정과 관련된 사안, 그리고 공무원들이 국민 여러분들에게 무한 봉사를 해야 되는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그런 부분 등 정말 그 중요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20대 국회에서도 의원들께서 소홀히 한마 없이 하나씩 점검해 가시면서 필요하다면 법으로, 필요하다면 예산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의원들께서 안전행정위원회의 이러한 맡겨진 소임을 의원들께서 하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뒷받침해드릴 부분은 뒷받침해드리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 국회 활동을 통한 국가 운영과 서비스가 보다 제고되고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의 저와 저희 안전행정위원회 직원들은 가르치도록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또 올바른 행정을 위해서 좋은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요,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수철 수석 전문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석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국회 각 상임위를 찾아서 19대 국회 입법 성과와 함께 20대 국회 과제를 들어보고 있는 새법률 산책 상임위를 가다. 저희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